남편 잡아먹은 더러운 과부년이 올 자리는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요, 사돈? 제 딸의 돌잔치가 열린 화려한 호텔 연회장. 손녀에게 줄 순금 반지를 꼭 쥐고 구석에 앉아있던 친정엄마를 향해 시어머니는 수많은 하객들 앞에서 끔찍한 모욕을 퍼부었습니다. 남편과 시아버지는 당연하다는 듯 그 광경을 비웃으며 지켜볼 뿐이었죠. 눈물이 맺힌 엄마의 얼굴을 본 순간 저는 더 이상 착한 며느리로 살지 않기로 했습니다. 겉으로는 고상한 사모님 행세를 하던 시어머니의 진짜 더러운 비밀을 하객들 앞에서 까발려 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축복으로 가득했던 돌잔치장은 제 말 한마디에 지옥으로 변해버리고 말았어요. 과연 시어머니가 숨기던 추악한 비밀은 무엇이었을까요? 사연 시작 전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곳에 늘 행운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한반도 인테리어, 그게 제 회사 이름입니다. 결혼 5년 차, 38살의 인테리어 디자이너로 살면서 저는 늘 제 손으로 만든 공간에 자부심을 느꼈어요. 남편은 시내 은행에서 근무하는 번듯한 은행원이었고, 시아버지는 마을에서 존경받는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셨죠. 누가 봐도 흠잡을 데 없는 집안이었습니다. 딱 한 사람, 시어머니만 빼면요. 시어머니는 아들과 남편 배경을 무슨 벼슬이라도 되는 양 떠받들고 다니는 분이셨어요. 입만 열면 뼈대 있는 집안 타령이었고, 저를 볼 때마다 위아래로 훑으며 한숨을 푹푹 내쉬셨죠. 그래도 저는 참았습니다. 가정을 지키고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친정엄마까지 건드리는 건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작은 소머리 국밥집 하나로 저를 키워주신 엄마를 시어머니는 틈만 나면 남편 잡아먹은 더러운 과부라고 모욕했거든요. 그날은 우리 딸 서아의 돌잔치였습니다. 시내에서 제일 좋은 호텔 연회장을 빌렸고 양가 하객이 100명 넘게 모였습니다. 친정엄마는 수수하지만 단정한 회색 정장을 차려입고 손녀에게 줄 순금반지를 두 손에 꼭 쥔 채 조심스럽게 행사장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지원아,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엄마가 행여 패 끼치는 거 아니야? 저는 엄마의 거친 손을 꼭 잡아드렸습니다. 엄마가 왜 패를 끼쳐? 우리 서아 할머니인데 그냥 편하게 앉아 계셔. 그때 시어머니는 하객들 사이를 누비며 집안 자랑을 늘어놓고 계셨어요. 그날따라 기분이 한껏 들떠 보이셨죠. 빨간 한복을 차려입은 시어머니가 갑자기 단상 쪽으로 걸어가더니 마이크를 손에 쥐어 잡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시어머니가 마이크를 입에 바짝 대고 하객들을 둘러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손녀 돌잔치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알다시피 우리 집안이 이 동네에서 알아주는 집안 아닙니까?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의 눈길이 갑자기 한쪽 구석에 앉아 계신 친정엄마에게 꽂혔어요. 시어머니가 손가락으로 엄마를 똑바로 가리키며 입꼬리를 비틀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돈이 올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남편 잡아먹은 과부가 오니까 물이 흐려지는 것 같아서 말이에요. 연회장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여기저기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죠. 저는 고개를 돌려 엄마를 봤습니다. 엄마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손에 쥐고 있던 순금반지가 바닥에 떨어졌는데도 엄마는 줍지 못하고 그저 덜덜 떨고만 있었습니다. 평생 저 하나 보고 허리 한번 못 펴고 사신 우리 엄마가 100명도 넘는 사람들 앞에서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받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뚝 끊어졌습니다. 5년 동안 꾹꾹 눌러왔던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죠.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단상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손에서 마이크를 낚아챘어요.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어른이 말씀하시는데. 어른이요?
어머니가 어른이에요? 그럼 저도 어머니 얘기 좀 해볼게요. 여기 계신 분들, 우리 시어머니가 얼마나 고상한 분인지 다들 궁금하시죠? 저는 마이크를 두 손으로 꽉 쥐고 하객들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우리 시어머니는요, 입으로는 집안 뼈대 운운하시면서 뒤로는 아들뻘 되는 젊은 남자랑 모텔을 들락거리세요. 불륜이요.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에요. 장내가 쩍 갈라지듯 술렁였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전현이 미쳤나 봐요. 여러분, 저거 거짓말입니다. 저는 미리 준비해 둔 게 있었어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지난 몇 달 동안 우연히 알게 된 사실을 차곡차곡 모아뒀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행사장 직원에게 건넸어요. 잠시 후 연회장 한쪽의 대형 스크린에 사진들이 큼지막하게 떠올랐습니다. 시어머니가 어떤 젊은 남자와 팔짱을 끼고 모텔로 들어가는 사진, 그리고 둘이 주고받은 낯뜨거운 메시지 화면이었죠. 스크린을 본 시어머니의 다리가 그대로 풀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단상 위에 털썩 주저앉으며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하객들은 입을 떡 벌린 채 스크린과 시어머니를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시댁 친척들은 사색이 되어 자기들끼리 눈치만 보고 있었어요. 그때 객석에 앉아있던 시아버지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평생 체면을 목숨처럼 여기며 사신 분이었죠. 시아버지가 사색이 된 얼굴로 단상으로 뛰어 올라오며 제 입을 막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그만해라. 당장 그만해. 이게 무슨 망신이야 이게. 남편도 단상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주저앉은 제 어미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저에게 삿대질부터 했습니다. 서주원, 너 정말 미쳤구나. 집안 망신을 이렇게 시켜? 다 같이 죽자는 거야 지금? 집안 망신? 망신을 내가 시켰어? 5년 동안 당신 엄마가 우리 엄마한테 한 짓은 뭔데? 연회장은 이미 걷잡을 수 없는 아수라장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하객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웅성거렸고 누군가는 휴대폰을 꺼내 이광경을 찍기 시작했죠. 시어머니는 단상에 주저앉아 흐느꼈고 시아버지는 그런 아내를 일으키지도 못한 채 발만 동동 굴렀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이유가 없었어요. 단상에서 내려와 곧장 친정엄마에게 달려갔습니다. 엄마는 여전히 떨면서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어요. 엄마, 가자. 우리 여기 있을 필요 없어. 저는 한 손으로 엄마의 손을 굳게 잡고 다른 한 팔로는 놀라서 울고 있는 서아를 품에 꼭 안았습니다. 우리 셋은 100명도 넘는 사람들의 시선을 뚫고 그 난장판이 된 연회장을 빠져나왔어요. 등 뒤로 시어머니의 울음소리와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멀어져 갔죠. 호텔 로비를 나서며 차가운 바깥 공기를 들이마시는 순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부로 저와 시댁 사이에 긴 싸움이 시작되었다는 걸요. 돌잔치 사건이 있고 다음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간단히 짐을 챙겨 서아를 안고 친정집으로 피신해 있었죠. 좁은 방 한 칸에 엄마와 저, 그리고 서아까지 셋이 몸을 누이니 발뻗을 자리도 마땅치 않았지만 그래도 시댁보다는 백배 천배 마음이 편했습니다. 그런데 아침부터 제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려대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화면을 가득 채울 만큼 욕설과 협박이 융단 폭격처럼 쏟아졌죠. 당장 기어들어와서 아버지 어머니 앞에 무릎 꿇고 빌라느니 그러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느니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메시지를 읽다가 휴대폰을 그냥 엎어놨어요. 지원아, 누구한테 그렇게 연락이 와? 무슨 일 있는 거야? 아니야, 엄마. 별일 아니야. 나 오늘 출근해야 되니까 서아 좀 부탁해. 저는 별일 아닌 척 했지만 가슴 한구석이 조여드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일을 손에서 놓을 수는 없었어요. 저는 평소처럼 인테리어 사무소로 출근했습니다. 직원 셋이 일하는 자그마한 사무실이었지만 제 손으로 일군 소중한 공간이었어요. 그런데 오전 작업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사무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시댁 친척들이었어요. 시어머니의 사촌이라는 남자들의 여자 하나가 우르르 들이닥쳐서는 다짜고짜 책상 위 서류들을 바닥에 집어던지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의 사촌 오빠라는 사람이 침을 튀기며 소리쳤습니다. 이 천박한 것이 또 어디서 어른한테 그런 행패를 부려? 너 같은 게 무슨 사업이야, 사업이.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여기 제 직장이에요. 당장 나가세요. 직원들이 놀라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고 마침 상담을 받으러 와 있던 고객 한 분도 눈이 휘둥그레져서 우리를 쳐다봤어요. 친정 여자가 제 앞으로 바짝 다가오더니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어른을 공경할 줄 모르는 페류나 같으니라고. 너희 집안이 다 그렇지 뭐. 과부 밑에서 자란 게 뭘 배웠겠어? 그 말에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저들은 어떻게든 제 길을 꺾으려고 직원들과 고객 앞에서 저를 망신 주려고 작정하고 온 게 분명했죠. 저는 이를 악물고 곧장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또 다른 전화가 걸려왔어요. 친정엄마였습니다. 지원아, 어떡하니? 가게에 웬 험상궂은 사람들이 들이닥쳐서. 저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아 곧장 엄마의 국밥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가게는 이미 난장판이 되어 있었어요. 인상이 험악한 남자 몇이 식탁을 발로 차고 그릇을 깨트리며 행패를 부리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국밥 그릇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아니, 국밥에서 이런 게 나왔는데 그냥 넘어가자고? 이거 먹고 배탈 나면 책임질 거야? 손님들은 겁에 질려 하나둘 자리를 뜨고 있었고 엄마는 그 한가운데서 어쩔 줄 모르고 발만 동동 구르셨습니다. 누가 봐도 시어머니가 동원한 동네 불량배들이었죠. 멀쩡한 국밥에 일부러 이물질을 넣어놓고 생떼를 쓰는 게 뻔히 보였습니다. 저는 엄마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누가 시켰어요? 우리 시어머니가 보냈죠? 경찰 부를 테니까 그렇게 알아요. 다행히 신고를 받은 경찰이 도착하면서 상황은 간신히 수습됐습니다. 불량배들은 경찰이 오자 슬그머니 꽁무니를 빼고 사라졌죠. 하지만 깨진 그릇 조각과 엎질러진 국물로 엉망이 된 가게를 보며 엄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셨어요. 다 나 때문이야. 내가 그날 그 자리에 안 갔어야 했는데. 나 같은 게 괜히 가서 너까지 이 고생을. 엄마, 그런 말 하지 마. 엄마가 뭘 잘못했어. 다 저 사람들이 나쁜 거지. 저는 엄마를 끌어안고 함께 깨진 그릇 조각을 치웠어요. 손끝이 떨렸지만 눈물을 보일 수는 없었어요. 엄마 앞에서까지 무너지면 정말 끝장이라는 생각뿐이었죠.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시댁의 공격은 점점 더 치밀하고 비열해졌어요. 어느 날 사무실로 두툼한 우편물 하나가 배달됐습니다. 법무법인 이름이 큼지막하게 박힌 봉투였죠.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어보니 이혼소장과 함께 내용 증명이라는 게 들어있었어요. 내용을 읽어 내려가는 제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제가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경제적인 능력도 부족해서 아이를 키울 자격이 없다는 거였어요. 그러니 딸 서아의 양육권을 자기들이 가져가겠다는 내용이었죠. 소장에는 제가 의도적으로 시댁의 명예를 더럽히고 멀쩡한 가정을 파탄냈다는 거짓말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자격이 없어? 내가 아이를 키울 자격이 없다고?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저는 종이를 움켜쥐고 부르르 떨었습니다. 누가 가정을 파탄냈는데 누가 누구한테 자격을 운운하는 건지 기가 막힐 노릇이었죠.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오후 카드를 쓰려는데 결제가 거부됐어요. 알아보니
남편이 제 신용카드를 일방적으로 정지시켜버린 거였어요. 게다가 둘이 함께 관리하던 공동 계좌의 돈까지 한 푼도 남김없이 싹 빼돌렸더라고요. 당장 서아의 기저귀와 분유를 살 돈조차 막혀버린 상황이었습니다. 그 막막함이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그것도 모자라 시댁은 어린이집 쪽에 사람을 보내 서아를 몰래 데려가려고까지 했습니다. 다행히 제가 미리 어린이집에 단단히 일러둔 덕분에 무사했지만 하마터면 아이를 영영 빼앗길 뻔했죠. 그날 밤 저는 서아를 옆에 누이고 한숨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곤히 잠든 아이의 작은 얼굴을 들여다보는데 이러다 정말 아무 대책 없이 이 아이를 빼앗길 수도 있다는 공포가 온몸을 휘감았어요.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안 돼. 절대 안 뺏겨.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판을 뒤집어야 돼. 저는 어둠 속에서 주먹을 꽉 쥐었어요. 지금은 모든 게 저들에게 유리한 판이었지만 분명 어딘가에 빈틈이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이 압도적으로 불리한 싸움을 뒤집을 반격의 카드를 저는 밤새도록 필사적으로 찾고 또 찾았습니다. 내용 증명을 받은 지 이틀이 지난 날이었어요. 저는 여전히 불안에 떨면서 어떻게든 법적으로 대응할 방법이 없을까 인터넷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양육권이며 이혼이며 하는 단어들을 검색해봐도 머릿속만 더 복잡해질 뿐이었어요. 그렇게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처음엔 또 시댁에서 보낸 사람인가 싶어 받기가 망설여졌어요. 며칠 동안 워낙 시달렸던 터라 낯선 번호만 봐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서지훈 대표님 되시죠? 갑자기 전화드려 죄송합니다. 저는 정민호라고 합니다. 혹시 저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작년에 사무실 인테리어를 맡겼던 사람입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기억이 또렷하게 떠올랐어요. 작년 가을 제가 직접 사무실 공사를 맡았던 분이었죠. 어찌나 까다롭던지 벽지색 하나, 조명 위치 하나까지 일일이 확인하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공사가 끝나자 제 디자인을 무척 마음에 들어 하시며 주변에 소개까지 해주셨죠. 알고 보니 시내에서 잘 나가는 로펌의 대표 변호사라고 했습니다. 아, 변호사님. 당연히 기억하죠. 그런데 갑자기 어쩐 일이세요? 저한테 무슨 하실 말씀이라도. 사실은 좀 곤란한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제가 최근에 사건 하나를 검토하게 됐는데 의뢰인 쪽에서 양육권 소송을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기다 보니까 상대방이 다름 아닌 서 대표님이지 뭡니까? 그 서류를 보고 어찌나 놀랐는지 몰라요. 이건 그냥 못 본 척 넘어갈 일이 아니다 싶어서 이렇게 연락드렸습니다. 급하게라도 한번 뵙는 게 좋겠어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시댁이 선임한 변호사가 하필 제가 아는 분 손에 사건을 들고 갔다니 세상이 좁다는 말이 이렇게 실감날 줄 몰랐어요. 통화를 하면서도 어쩐지 가슴 한 구석이 두근거렸습니다. 어쩌면 이게 막막한 제 상황에 작은 실마리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거든요. 우리는 그날 저녁 사람들 눈을 피해 조용한 카페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약속한 시간에 카페로 들어서니 정민호 변호사가 먼저 와 자리를 잡고 기다리고 있었죠. 깔끔한 회색 정장 차림에 안경 너머로 보이는 눈빛이 무척 날카로운 분이었어요. 저를 발견하고는 가볍게 목례를 하며 맞은편 자리를 권했습니다. 제가 자리에 앉자 변호사가 들고 있던 찻잔을 내려놓으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시댁 쪽에서 아주 큰 로펌을 선임했습니다. 그쪽이 짜놓은 그림을 제가 들여다봤는데 보통 작정한 게 아니에요. 대표님을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시키고 아이를 영영 빼앗을 생각이더라고요. 계획이 아주 촘촘하고 악랄해서 솔직히 저도 보면서 혀를 내둘렀습니다. 그렇게까지. 저는 손에 쥔 찻잔을 입에 대지도 못한 채
그대로 굳어버렸어요. 거대한 자본과 권력을 쥔 시댁이 그렇게까지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었다니 다리에 힘이 쭉 빠지는 기분이었죠. 잠시 숨을 고른 뒤 겨우 입을 뗐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되죠? 변호사도 못 구하고 통장도 카드도 다 막혔는데 저 같은 사람 혼자서는 도저히 그 사람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엄마 가게까지 망가뜨리고 어린이집에서 애를 빼가려고까지 하는데 무슨 수로 이걸 막아요? 그래서 제가 온 겁니다. 제가 대표님 편에 설게요. 이 소송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전부 맡겠습니다. 수임료는 단 한 푼도 받지 않을게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승률 100%라는 잘 나가는 변호사가 돈 한 푼 안 받고 제 사건을 맡겠다니 도저히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세상에 공짜가 어딨나 싶어 오히려 경계심부터 들었어요. 제 표정에 그 의심이 그대로 드러났는지 변호사가 찻잔을 만지작거리며 한동안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더라고요. 그러다 천천히 입을 뗐습니다. 이상하게 들리실 겁니다. 세상에 대가 없는 호의가 어딨냐고 생각하시겠죠. 그런데 저한테도 사정이 있어요. 제가 신입 변호사 시절에 우리 가족이 어떤 남자한테 거액을 사기당한 적이 있어요. 그 일로 집안이 그야말로 풍비박산 났죠. 어머니가 충격으로 몸져 누우셨고 아버지는 그 빚을 갚느라 평생 고생만 하시다 돌아가셨어요. 저는 그 남자 얼굴을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이 일이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안타깝긴 하지만 그게 제 사건이랑 어떻게... 그 사기꾼이 바로 대표님 시어머니가 만나고 다니는 그 젊은 남자입니다. 제비처럼 이 여자 저 여자 등쳐먹고 사는 그놈이요. 돌잔치 스크린에 떴던 그 얼굴 제가 어떻게 못 알아보겠습니까? 그날 그 사진을 보는데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어요. 저는 소름이 쫙 끼쳤어요. 세상에 이런 우연이 있나 싶어 한참을 멍하니 변호사를 바라봤습니다. 정민호 변호사의 눈에는 십수년이 지난 그날의 원한이 아직도 시퍼렇게 살아있었어요. 그 사람에게 이 사건은 단순한 소송 한 건이 아니라 오랜 세월 가슴 깊이 묻어둔 복수의 기회였던 겁니다.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변호사님, 정말로 절 도와주시는 거예요? 빈말이 아니라 진심이세요? 진심입니다. 우리는 목표가 같아요. 저들의 그 번지르르한 위선을 모조리 벗겨내는 거죠. 대표님은 소중한 아이를 지키고 저는 오랜 세월 가슴에 맺힌 빚을 갚고 이만한 동업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자, 그럼 우리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싸울 준비를 합시다. 그날부터 저는 정민호 변호사와 함께 반격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어둠 속에서 헤매던 제게 한 줄기 빛이 비치는 기분이었죠. 우리는 제가 가진 모든 증거를 책상 위에 펼쳐놓고 하나하나 정리해 나갔습니다. 돌잔치 때 공개했던 시어머니의 불륜 사진과 메시지부터 남편이 공동계좌의 돈을 한 푼도 남김없이 빼돌리고 제 신용카드를 일방적으로 정지시킨 내역까지 빠짐없이 모았습니다. 영업방해로 신고했던 경찰 기록도 차곡차곡 챙겨두었죠. 그런데 그 시각에도 시댁의 공격은 한순간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는 교장이라는 자리를 이용해 지역 교육계 인맥을 총동원하고 있었어요. 학부모 모임이며 동문회며 사람을 만날 때마다 며느리가 정신이 온전치 못하다느니 천한 집안 출신이라 결국 본색이 드러난 거라느니 하는 악의적인 헛소문을 곳곳에 퍼뜨렸어요. 평생 교육 잘합시고 점잖은 척하던 사람이 뒤로는 그런 추잡한 여론몰이를 하고 다닌 겁니다. 남편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은행원이라는 직업을 무기로 제가 어디서 개인 대출이라도 받아볼까 하면 뒤에서 손을 써서 번번이 막아버렸어요. 제 경제적 숨통을 완전히 조여놓고는 곧 저와 서아를 떼어놓을 수 있다는 오만한 자신감에 푹 빠져 있었죠. 들리는 소문으로는 벌써부터 친척들을 불러 모아 술잔을 기울이며 승리를 자축하고 있다더라고요. 그거를 생각하면 분해서 잠이 다 안 왔습니다.
하지만 정민호 변호사는 그저 방어만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며칠 동안 사무실에 틀어박혀 무언가를 파고들더니 어느 날 두툼한 서류 뭉치를 들고 와 제 앞에 펼쳐놨어요. 표정에 묘한 자신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대표님, 아주 재밌는 걸 찾았어요. 시댁이 겉으로는 멀쩡한 척 하는데 뒤로 숨겨놓은 재산이 한둘이 아니에요. 여기저기 빼돌려 놓은 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남편분 돈줄도 영 깨끗하지가 않습니다. 은행원이라는 사람 자금 흐름이 어찌 이렇게 구린지 몰라요. 이거 잘만 파고들면 저들 발목을 제대로 잡을 수 있겠어요. 정말요? 그럼 우리한테도 정말 승산이 있는 거네요? 저들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럼요. 지금 저들은 자기들이 이미 다 이긴 줄 알고 한껏 방심하고 있어요. 우리가 변변한 변호사도 없이 쩔쩔 맬 거라고 우습게 보는 거죠. 바로 그게 우리한테는 둘도 없는 기회입니다. 첫 조정기일에서 저들 콧대를 아주 단단히 꺾어놔요. 자기들 발밑이 무너지는 줄도 모르고 있을 때 한 방 먹이는 거예요. 우리는 법정에서 저들의 모든 위선과 거짓을 하나하나 벗겨내기 위해 서류를 꼼꼼히 챙겼습니다. 변호사가 가져온 자료와 제가 모은 증거를 맞춰가며 밤을 새워 정리하고 또 정리했죠. 어떤 날은 새벽닭이 울 때까지 머리를 맞대고 전략을 짰습니다. 며칠 뒤로 다가온 첫 번째 조정기일을 향해 저는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한 각오를 가슴에 새겼어요. 첫 번째 조정기일 당일이 밝았습니다. 저는 단정한 검은색 정장을 차려입고 법원으로 향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옆에 정민호 변호사가 든든하게 서 있는 것만으로도 한결 힘이 났습니다. 법정 안으로 들어서니 이미 남편과 시어머니가 와 있었어요. 두 사람은 저를 보자마자 코웃음을 쳤습니다. 마치 다 이긴 싸움이라는 듯 거만한 표정이었죠. 남편이 다리를 꼬고 앉아 저를 위아래로 훑으며 비아냥거렸어요. 변호사도 못 구했나 본데 이제라도 곱게 무릎 꿇고 빌면 봐줄 생각도 있어. 괜히 일 크게 만들지 말지 그랬어. 시어머니도 옆에서 거들었어요. 부채를 탁탁 접었다 폈다 하며 콧대를 한껏 세웠습니다. 천한 것이 어디서 끝까지 버텨? 너 같은 게 무슨 수로 우리를 이겨? 애는 진작에 포기하는 게 서로 좋아. 그런데 그때 제 옆에 서 있던 정민호 변호사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변호사를 알아본 남편 측 변호인단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죠. 시내에서 정민호라는 이름을 모르는 변호사는 없었으니까요. 승률 100%라는 그 명성 앞에 거만하던 남편과 시어머니도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저 사람이 왜 여기 있어? 어떻게 정민호 변호사가? 재판이 시작되자 정민호 변호사는 곧장 칼을 빼들었습니다. 남편 측이 주장하는 제 잘못들을 하나하나 객관적인 자료로 반박해 나갔죠. 피고가 정서적으로 불안정하다고요? 여기 제출된 진단서들 전부 날짜가 앞뒤가 안 맞습니다. 한 병원에서는 같은 날 피고가 두 군데 있었던 걸로 되어 있더군요. 이런 걸 증거라고 내놓으셨습니까? 누가 봐도 짜맞춘 조작입니다. 남편 측 변호인이 식은땀을 흘리며 우물쭈물하는 사이 변호사는 쉴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시어머니의 불륜 증거를 재판부에 정식으로 제출했죠. 돌잔치 때 스크린에 띄었던 그 사진들과 메시지였어요. 거기에 더해 남편이 공동계좌의 돈을 빼돌리고 제 카드를 정지시킨 내역, 친정엄마 가게에 불량배를 보내 영업을 방해한 정황까지 차곡차곡 펼쳐놓았습니다. 가정을 파탄낸 진짜 원흉이 누구입니까? 시어머니는 불륜을 저질렀고 남편은 아내의 경제적 숨통을 조여 아이와 떼어놓으려 했습니다. 오히려 피고야말로 이 모든 폭력의 피해자입니다. 판사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분위기가 급격하게 우리 쪽으로 기우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러자 남편 측 변호인단은 당황해서 횡설수설하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거 다 거짓말이에요.
전 며느리년이 우리 집안을 망치려고 꾸민 거라고요. 판사님, 억울합니다. 제가 무슨 불륜을 저질러요? 판사가 의소봉을 두드리며 시어머니를 제지했어요. 조용히 하세요. 한 번만 더 소란을 피우면 퇴정 조치하겠습니다. 증거가 이렇게 명백한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당한 시어머니는 얼굴이 시뻘개져서 그대로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거만했던 처음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첫 번째 방어전을 멋지게 치러냈어요. 법원을 나서는데 다리가 후들거리면서도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친정엄마를 마주했어요. 엄마는 그동안 마음고생이 심했는지 부쩍 야위고 기운이 없어 보이셨어요. 재판 얘기를 전해 들으면서도 좀처럼 웃지 못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엄마의 손을 꾹 잡았어요. 엄마, 이제 다 괜찮아질 거야. 그래서 말인데, 나 결심한 게 하나 있어. 엄마 국밥집을 싹 다 새로 고칠 거야. 갑자기 무슨 소리야? 멀쩡한 가게를 왜 고쳐? 돈도 없는데 그런 데 쓰지 마. 돈 걱정을 하지 마. 내가 인테리어 디자이너잖아. 내 모든 걸 쏟아부어서 엄마 가게를 시내에서 제일 멋진 국밥집으로 만들 거야. 엄마가 다시 기운 날 수 있게. 저는 다음 날부터 곧장 작업에 들어갔어요. 칙칙하고 허름하던 엄마의 국밥집을 완전히 다른 공간으로 바꿔놓기로 마음먹었죠. 낡은 간판을 떼어내고 기름때에 절은 벽을 새로 칠했습니다. 어두컴컴하던 가게 안에 따뜻한 조명을 달고 투박한 식탁들도 정갈한 원목으로 바꿨어요. 그러면서도 엄마가 수십 년을 지켜온 그 정겨운 느낌은 그대로 살렸습니다. 현대적인 세련됨과 옛것의 따뜻함이 절묘하게 어우러지도록 한 겁니다. 공간이 바뀌는 동안 엄마도 가만히 있지 않으셨어요. 평생 고집해온 비법 육수를 더 깊고 진하게 끓여내려고 밤낮으로 솥앞을 지키셨죠. 며칠을 고하는 육수를 한 숟갈 떠서 맛보시고는 모처럼 환하게 웃으셨어요. 그래, 이 맛이야. 이만하면 어디 내놔도 안 부끄럽겠다. 저는 SNS 마케팅을 잘하는 친구에게 도움을 청했어요. 젊은 사람들을 겨냥해서 새 단장한 가게 사진과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는 사진을 보더니 감탄을 연발했어요. 야, 이게 그 허름하던 국밥집 맞아? 완전 분위기 좋은 맛집이 됐잖아. 이건 무조건 터지겠는데? 새롭게 단장한 감각적인 가게와 한층 깊어진 국밥 맛에 대한 소문은 순식간에 인터넷 커뮤니티로 퍼져나갔어요. 어느 날부터 가게 앞에 사람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문을 열기도 전에 대기표를 뽑고 기다리는 진풍경이 벌어졌죠. 젊은 손님들이 가게 곳곳에서 사진을 찍어 올렸고 유명한 맛집 유튜버들까지 찾아와 극찬하는 리뷰를 쏟아냈어요. 와, 이 집 국물 진짜 장난 아니다. 이런 맛은 처음이야. 줄 서서 먹을 만한데? 밀려드는 손님에 엄마와 저는 정신이 하나도 없었지만 그 바쁨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어요. 매출은 예전과 비교도 안 될 만큼 수십 배로 껑충 뛰어올랐죠. 텅 비어가던 통장에 돈이 차곡차곡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와 저는 난생 처음으로 경제적인 여유라는 걸 맛봤어요. 무엇보다 우리 손으로 일군 성공이라는 게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죠. 저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국밥집의 성공을 발판 삼아 제 인테리어 사업을 음식점 전문 디자인으로 넓혀가기 시작했어요. 엄마 가게를 보고 찾아온 식당 사장님들의 의뢰가 줄을 이었습니다. 시댁의 핍박에 벼랑 끝까지 몰렸던 제가 어느새 능력 있는 사업가로 당당하게 홀로 서고 있었어요. 국밥집 리모델링이 대성공을 거두고 6개월이 흐른 어느 날이었어요. 그 사이 엄마의 가게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공중파 맛집 프로그램에 한번 소개되더니 그 방송을 본 다른 방송국에서 또 촬영을 오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렇게 연이어 텔레비전을 타면서 가게는 이제 이 지역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최고의 맛집으로 우뚝 섰죠. 매일같이 가게 문을 열기도 전부터 사람들이 몰려와 대기표를 뽑고 1시간씩 줄을 서서 기다려야 겨우 한 그릇 맛볼 수 있는 알짜배기 대박집이 된 겁니다. 주말이면 가게 앞 골목까지 사람들이 늘어서서 동네 구경거리가 될 정도였어요. 거기에 제가 기획한 비법 육수 밀키트가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의 그 깊은 육수 맛을 집에서도 그대로 우려낼 수 있게 정성껏 만든 제품이었는데 온라인에 처음 내놓던 날을 저는 잊지 못합니다. 판매 시작 버튼을 누르자마자 전국 방방곡곡에서 주문이 쏟아졌거든요. 만들어 내놓는 족족 그날로 완판되는 행진을 이어가면서 그야말로 셀 수 없을 만큼 엄청난 현금을 벌어들였어요. 창고에 쌓아둔 물건이 하루도 못 가 동나는 일이 매일같이 반복됐죠. 저는 아예 이 밀키트만 전문으로 유통하는 법인을 따로 차렸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의 마케팅 총괄 대표 자리에 올랐어요. 사무실 안쪽에 제 이름 석자가 또렷하게 박힌 명패가 놓인 걸 보는데 어찌나 가슴이 벅차오르던지요. 불과 얼마 전까지 서화 분유살돈조차 막혀 발을 동동 구르던 제가 어엿한 회사의 대표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저는 치안이 든든하기로 소문난 고급 아파트로 이사해서 우리 서아에게 가장 좋은 환경을 만들어줬어요. 넓고 햇살 잘 드는 집에서 서아가 마음껏 뛰어노는 모습을 보면 그동안의 고생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지만 매일매일이 행복으로 가득 찬 나날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정민호 변호사한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수학이 너무 목소리에 숨길 수 없는 기쁨이 묻어났죠. 대표님, 드디어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이겼어요. 남편 쪽 귀책 사유가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인정됐습니다. 정말요? 정말로 우리가 이긴 거예요, 변호사님? 그럼요. 막대한 위자료는 물론이고 우리 서해의 단독 친권과 양육권까지 전부 대표님께 돌아왔습니다. 한 치 빈틈도 없는 완벽한 승소예요. 이제 그 누구도 그 어떤 수를 써도 대표님한테서 사활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서 흐르는 눈물을 훔쳤어요. 그동안 밤마다 잠 못 이루며 마음 졸이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눈앞을 스쳐 지나갔죠. 아이를 빼앗길까봐 떨던 그 모든 공포가 이제 다 끝난 겁니다. 서한은 온전히 영원히 제품 안에 있게 됐어요. 재판 결과를 전해들은 남편은 펄펄 뛰며 당장 항소하겠다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 남편의 귀에 또 다른 소식 하나가 들어갔죠. 남편 잡아먹은 과부라고 그렇게 무시하고 발밑으로 짓밟던 장모의 국밥집이 매달 어마어마한 매출을 올리고 밀키트 사업까지 대박이 나서 막대한 부를 쌓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남편은 충격과 배아픔에 휩싸여 어쩔 줄을 몰랐다고 해요. 자기는 직장에서 쫓겨날 판인데 그렇게 무시하던 사람들이 떵떵거리며 산다니 속이 뒤집어졌겠죠. 들리는 말로는 며칠 동안 집에 틀어박혀 술만 퍼마셨다고 합니다. 한편 그 시가 시아버지에게도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돌잔치에서 터진 불륜 폭로 사건은 시간이 지나도 가라앉기는커녕 점점 더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교장 부인이 그런 추문에 휩싸였다는 소문이 학부모들 사이에 쫙 퍼지면서 교육청으로 투서가 빗발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그런 사람이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교의 수장 자리에 앉아 있느냐는 항의가 빗발쳤죠. 평생 도덕군자인 척, 점잖고 고결한 척 살아온 시아버지의 평판은 그렇게 하루아침에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어요. 결국 시아버지는 무거운 징계를 피하지 못하고 그토록 떠받들던 교장 자리에서 불명예스럽게 강제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평생 명예와 체면을 목숨처럼 여기며 한 평 한 평 쌓아올린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어버린 시아버지는 그 분노의 화살을 고스란히 시어머니에게 돌렸어요. 두 사람이 사는 집에서는 그날부터 매일같이 끔찍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다 너 때문이야. 네가 그 추잡한 짓만 안 했어도 내가 이 꼴이 됐겠어. 내 평생을, 내 인생을 네가 다 망쳐놨어. 뭐라고? 그럼 이게 다 내 탓이라는 거야? 당신은 평생 나한테 잘해준 게 뭐가 있는데? 집안 망신이니 체면이니 입으로만 떠들었지. 이제 와서 다 나한테 뒤집어 씌워. 매일 밤 험한 욕설이 오가고 그러시며 살림살이가 날아다니는 진흙탕 싸움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한때 동네에서 가장 번듯하고 화목하다고 소문났던 그 부부는 결국 서로를 향한 지긋지긋한 증오만 남긴 채 비참하게 이혼 도장을 찍고 말았어요. 시어머니는 이혼하면서 위자료로 챙긴 재산을 한 푼도 빠짐없이 싹 긁어 모았습니다. 그러고는 그 돈을 들고 곧장 내연남에게 달려갔죠. 이제 영감도 없고 혼자가 됐으니 자기랑 다시 합치자며 매달릴 작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그 집 문을 두드렸을 때 그곳은 이미 텅텅 비어 있었어요. 내연남은 시어머니가 들고 온 그 돈은 물론 그동안 빼낼 수 있는 건 죄다 빼낸 다음 흔적도 없이 해외로 도망쳐버린 뒤였거든요. 평생 남자 보는 눈 하나만큼은 자신 있다고 큰소리치던 시어머니가 결국 그 젊은 제비족에게 가진 것을 모조리 다 털리고 길거리에 낳는 신세가 된 거예요. 한순간에 빈털터리가 되어 오갈 데 없어진 시어머니와 직장에서도 겉돌고 박살난 가정사로 사방에서 손가락질 받는 전남편의 처참한 몰락은 나날이 눈부시게 빛나는 저와 친정엄마의 모습과 그야말로 극과 극의 대비를 이뤘어요. 누가 봐도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친정엄마와 우리 서아를 데리고 시내에서 가장 좋은 레스토랑으로 향했습니다. 승소를 축하하는 특별한 자리였죠. 통유리창 너머로 도시의 화려한 야경이 보석처럼 펼쳐졌습니다. 보들보들하고 먹음직스러운 음식을 앞에 두고 서아는 신이 나서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 천진난만한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는 엄마의 눈가에 어느새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지원아, 이게 꿈은 아니지. 우리한테 이런 좋은 날이 다 오는구나. 그렇게 모진 소리 다 들어가면서도 이 악물고 버틴 보람이 있다 정말. 엄마, 다 엄마가 끝까지 내 곁에서 버텨준 덕분이야. 엄마 아니었으면 나 진작에 무너졌어. 우리 이제 좋은 일만 남았어. 그동안 고생한 거 하나도 빠짐없이 다 보상받으면서 살자. 저는 식탁 위로 엄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평생 뜨거운 솥단지 앞에서 거칠어진 그 손이 손끝에 닿자마자 가슴이 먹먹해졌죠. 남편 잡아먹은 과부라고 수준 떨어지는 천박한 집안이라고 그렇게 모욕당하며 피눈물 흘리던 날들이 이제는 까마득한 옛일처럼 아득하게 느껴졌어요. 그 모든 깊은 상처를 우리는 다른 누구도 아닌 우리 두 손으로 깨끗하게 씻어낸 거예요.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제자리를 찾은 것만 같았습니다. 우리 셋은 화려한 야경을 배경으로 서로를 꼭 끌어안았어요. 서아의 작고 따뜻한 몸을 가운데 두고 엄마와 제가 양쪽에서 함께 그 작은 온기를 감쌌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펼쳐질 환하고 눈부신 앞날을 마음속 깊이 굳게 약속하며 뜨거운 감격의 눈물을 흘렸어요. 승소 축하 파티를 연 지 한 달쯤 지난 평화로운 주말 오후였습니다. 저는 밀키트 유통법인 사무실에서 다음 분기 사업 계획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회사가 워낙 빠르게 커지다 보니 주말에도 사무실에 나와 일을 챙기는 날이 많았어요. 그날도 직원 몇 명과 함께 새로 들어온 주문을 정리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무실 문이 거칠게 벌컥 열렸어요. 문을 박차고 들어온 사람들을 보고 저는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몰락해서 몰골이 초췌해진 전 남편과 시어머니였어요. 두 사람 뒤로는 도끼가 잔뜩 서린 눈을 한 낯선 변호사 하나가 따라 들어왔습니다. 전 남편이 제 책상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오며 종이 한 장을 내던졌어요. 서준, 너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데 그게 다 누구 덕분인 줄 알아? 우리가 그냥 당하고만 있을 줄 알았어? 저는 떨어진 종이를 주워들었습니다. 양육권 변경 청구 소송. 그 글자를 보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분명히 재판에서 완벽하게 졌으면서 또다시 서아를 빼앗겠다고 소송을 걸어온 겁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재판 다 끝났잖아. 도대체 또 무슨 억지를 부리려고? 옆에 있던 변호사가 차갑게 입을 열었어요. 안경을 축혀 올리며 서류를 펼쳤습니다. 서지원 씨, 사업학장에 눈이 멀어서 매일 밤늦게까지 아이를 방치하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죠. 이런 환경에서 아이를 키울 수는 없습니다. 방치라니? 내가 우리 서아를 어떻게 키우는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때 시어머니가 갑자기 사무실 바닥에 털썩 드러 누웠습니다. 그러고는 사지를 버둥거리며 악을 쓰기 시작했죠.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엔 절대 안 돼. 하나뿐인 우리 핏줄을 천한 니년한테 맡길 수는 없다. 내가 죽어도 그 애는 데려갈 거야. 전 남편도 질세라 제 책상 위에 쌓여있던 서류 뭉치를 손으로 확 쓸어 바닥에 내동댕이 쳤어요. 네 회사 약 좀 내가 다 캐낼 거야. 어디 한번 두고 봐. 너 같은 게 무슨 대표야 대표는. 사무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놀란 직원들이 우왕좌왕하는 사이 저는 정신을 차리고 보안요원을 불렀어요. 건장한 보안요원들이 달려와서 바닥에 드러누운 시어머니와 행패를 부리는 전 남편을 간신히 끌어냈어요. 끌려 나가면서도 두 사람은 끝까지 저주 섞인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겨우 한숨 돌렸지만 진짜 악몽은 그때부터 시작이었어요. 전 남편 측은 이미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둔 상태였거든요. 며칠 후 인터넷에 충격적인 기사 하나가 떴습니다. 우리 집에서 일했던 전 가사도우미가 인터뷰를 한 거였어요. 제가 돈에 미쳐서 아이를 거들떠보지도 않았다는 새빨간 거짓 증언이었어요. 알고 보니 전 남편이 그 도우미를 돈으로 매수한 겁니다. 돈의 눈먼 대표가 아이를 버렸다는 자극적인 가짜뉴스가 맘카페와 인터넷 곳곳에 들불처럼 번져나갔어요. 사람들은 진실이 뭔지도 모른 채 저를 손가락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파는 곧장 사업으로 들이닥쳤어요. 잘 나가던 밀키트에 불매운동 조짐이 일더니 환불 요청이 빗발치기 시작한 겁니다. 제 인테리어 사무소에도 계약을 취소하겠다는 전화가 줄줄이 걸려왔어요. 대표님, 어떡하죠? 오늘만 환불 문의가 수백 건이에요. 거래처에서도 계약 다시 생각해보겠다고 연락이 와서. 알았어. 일단 들어오는 문의부터 차분하게 응대해줘. 내가 어떻게든 해결할 테니까. 겉으로는 침착한 척했지만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어느 날 경찰과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사람들이 우리 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아이가 학대받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며 강압적으로 현장 조사를 하겠다는 거였어요. 낯선 어른들이 집안 곳곳을 살피고 서아에게 이것저것 캐묻는 동안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우리 서아가 이상해졌습니다. 그 어린 것이 낯선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조사를 받은 게 어지간히 충격이었나 봐요. 밤마다 자다가 자지러지게 울며 깨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엄마 옆에 꼭 붙어서 한시도 떨어지지 않으려 했고, 제가 잠깐 화장실만 가도 불안에 떨며 울음을 터뜨렸어요. 엄마, 가지 마. 엄마 어디 가면 나 무서워. 안 가. 우리 서아, 엄마 아무 데도 안 가. 엄마가 여기 계속 있을게. 울지 마, 우리 아가. 밤새 우는 서아를 품에 안고 달래면서 저는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저 어린 것이 무슨 죄가 있다고 어른들의 추악한 싸움에 이렇게 상처를 받아야 하는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다급해진 저는 정민호 변호사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변호사의 표정도 그리 밝지 않았어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가사도우미 증언이 돈으로 매수된 거짓이라는 걸 우리가 증명해야 돼요. 그런데 당장 그걸 입증할 자금 추적 물증이 없습니다. 이대로면 재판이 길어질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설마 서아를 최악의 경우 판결이 나기 전까지 임시로 양육권을 빼앗길 위험이 있습니다. 그것만은 막아야 하는데
지금 상황이 만만치가 않네요. 그 말에 다리에 힘이 쭉 빠졌습니다. 판결도 나기 전에 서아를 빼앗길 수 있다니 상상만 해도 숨이 막혔어요. 그런데 전 남편의 비열한 공격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은행원이라는 자기 직위를 악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마침 그 무렵 저는 사업을 더 키우려고 회사 이름으로 큰 대출을 신청해 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은행에서 대출 심사를 보류하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알아보니 전 남편이 손을 쓴 거였죠. 자기가 다니는 은행 여신심사부에 제 회사가 아동학대 문제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 가짜 정보를 악의적으로 흘린 겁니다. 그 한 줄짜리 제보 때문에 진행되던 대출 심사가 통째로 멈춰버렸고 사업 확장에 쓰려던 자금줄이 그대로 막혀버렸어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까지 자기 자식을 두고 이런 짓을 해? 내 돈과 내 아이를 한꺼번에 다 빼앗으려고 이성을 잃은 채 괴물처럼 덤벼드는 그들의 소름 끼치는 악랄함 앞에서 저는 다시 한번 숨통이 조여오는 깊은 절망의 늪으로 빠져들었어요. 간신히 일어섰다고 생각했는데 또다시 벼랑 끝으로 내몰린 거죠. 그날 밤 서하는 열이 펄펄 끓었습니다. 며칠 동안 마음고생을 한 탓인지 끝내 알아놓은 거예요. 저는 잠든 서아의 작고 뜨거운 손을 두 손으로 꼭 부여잡았습니다. 식은땀에 젖은 아이의 이마를 닦아주는데 눈에서 피눈물이 흘렀어요. 그래, 다 가져가. 내 돈이고 회사고 다 가져가도 좋아. 그렇지만 우리 서아만큼은 절대 못 줘. 죽는 한이 있어도 너희 같은 악마들 손에 우리 애를 넘기진 않을 거야. 저는 잠든 아이의 얼굴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전의를 불태웠습니다. 모든 걸 다 잃는 한이 있더라도 이 아이만큼은 반드시 지켜내겠다고요. 절망적인 현장 조사가 있고 다음날 오후였어요.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한 탓에 저는 수척해질 대로 수척해진 모습이었죠. 그날도 무거운 마음으로 퇴근을 준비하고 있는데 사무실로 낯선 여자 한 명이 예고도 없이 찾아왔습니다. 화려한 옷차림에 짙은 화장을 했는데 어딘가 눈빛에 도끼가 서려 있었죠. 저는 또 전 남편이 보낸 사람인가 싶어 잔뜩 경계했습니다. 서지원 씨 맞죠? 저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서지원 씨한테 아주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왔어요. 누구세요? 무슨 일로 오셨는데요? 여자는 제 맞은편 의자에 털썩 앉더니 다리를 꼬며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러고는 충격적인 말을 거침없이 꺼냈습니다. 저는 그 사람 직장 동료예요. 같은 은행에서 일하죠. 그런데 그냥 동료가 아니라 서지원 씨가 그 사람이랑 결혼해서 살고 있을 때부터 저랑 그 사람은 따로 만나는 사이였어요. 한두 해도 아니고 아주 오랫동안요. 저는 너무 놀라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전 남편이 저 몰래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다니 결혼 생활 내내 뒤에서 불륜을 저질러 왔다는 거였어요. 머릿속이 하얘지는 기분이었죠. 그게, 그게 정말이에요? 그 사람이 결혼 중에 당신이랑 정말이고 말고요. 그런데 그 인간이 어떤 인간인 줄 아세요? 서지원 씨랑 이혼하면 당장 나랑 결혼할 것처럼 온갖 달콤한 말로 꼬셔놓고는 최근에 우리 은행에 들어온 더 젊고 예쁜 신입 여직원한테 또 눈이 돌아갔지 뭐예요. 그러더니 저를 헌신짝처럼 차버렸어요. 여자의 목소리가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배신감에 치를 떠는 게 눈에 보였어요. 한 남자가 아내를 두고 바람을 피우고 그 상대마저 또 다른 여자로 갈아치웠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겹치기로 바람을 피운 거였죠. 나는 그 인간 인생을 완전히 박살내고 싶어요. 그래서 서지원 씨를 찾아온 거고요. 우리 둘이 손잡으면 그 인간 끝장낼 수 있어요. 여자는 가방에서 작은 USB 하나를 꺼내 제 책상 위에 탁 올려놨어요.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 인간이 얼마나 더러운 인간인지 직접 확인해 보세요. 여자가 돌아간 뒤 저는 떨리는 손으로 USB를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안에는 정말로 어마어마한 것들이 들어있었죠. 전 남편이 저와 결혼을 하는 동안
그 여자를 비롯한 여러 상간녀들과 주고받은 낯뜨거운 사진과 메시지들, 모텔 결제 내역까지 빼곡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어요. 통화 녹음 파일 하나가 있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녹음 속에서 전 남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여자와 은밀하게 나눈 대화였어요. 이혼하고 나면 당장 너랑 재혼할 거라고 달콤하게 속삭이면서 동시에 끔찍한 계획을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전처인 제 아이를 핑계 삼아 양육권 소송을 걸고 그걸 빌미로 제 밀키트 사업에 막대한 현금과 재산만 쏙 빼내오자고 모의하는 내용이었어요. 두 사람은 그 추악한 계획을 짜면서 낄낄거리며 미르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이게, 이게 사람이야? 우리 서아를 그저 돈벌이 수단으로 본 거였어.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자기 핏줄을 돈 빼낼 미끼로나 취급한 그 인면수심에 온몸이 부르르 떨렸어요. 하지만 그 분노 속에서 저는 알았습니다. 드디어 저들을 완벽하게 박살낼 결정적인 무기가 제 손에 들어왔다는 걸요. 저는 곧장 정민호 변호사에게 달려갔습니다. 녹음 파일을 들은 변호사의 눈빛이 번뜩였어요. 대표님, 이겁니다. 이거 하나면 판이 완전히 뒤집혀요. 저들이 무슨 변명을 해도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바로 재판에서 터뜨립시다. 우리는 즉각 반격에 나섰습니다. 양육권 재판이 다시 열린 날 정민호 변호사는 전 남편의 파렴치한 겹치기 불륜 사실과 재산가치 모의 녹음 파일을 법정에서 가감없이 공개했어요. 녹음 속 전 남편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지자 거만하던 전 남편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저건 판사님, 저거 조작된 겁니다. 제 목소리가 아니에요. 음성 분석 결과 본인 목소리가 맞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기 자식을 돈 빼낼 미끼로 삼은 사람이 무슨 양육권을 주장합니까? 판사는 녹음 내용을 듣고 얼굴이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아이를 철저하게 돈벌이 수단으로만 취급한 전 남편의 극악무도함에 단단히 화가 난 게 분명했죠.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자식을 이렇게 이용하다니 부모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양육권 변경 청구를 즉각 기각합니다. 더불어 원고가 피고와 미성년 자녀에게 일절 접근하지 못하도록 접근금지 명령 내립니다. 그 자리에서 양육권 변경 청구는 기각됐고 저와 서아에 대한 강력한 접근금지 명령까지 떨어졌어요. 전 남편은 그제야 일이 완전히 틀어진 걸 깨닫고 사색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꼴을 보며 그동안 졸였던 마음이 시원하게 풀리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재판에서 이긴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이참에 그 사람의 추악한 본 모습을 만천하에 드러내야겠다고 마음먹었죠. 저는 USB에 담긴 증거들을 정리해서 전 남편이 다니는 은행 본사 감사실과 사내 익명 게시판에 투서를 일제히 올렸습니다. 직장 내에서 여러 여직원과 난잡하게 겹치기 불륜을 저지른 행태는 물론 고객 정보를 함부로 빼내 이용한 정황까지 낱낱이 폭로했죠. 은행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전 남편은 회사에서 가장 무거운 윤리규정 위반과 심각한 품위유지 위반으로 곧장 징계위원회에 회부됐어요. 그동안 자기가 무기처럼 휘두르던 은행원이라는 자리가 이제 그를 올가매는 올가미가 된 겁니다.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았어요. 결국 전 남편은 그 번듯하던 은행에서 불명예스럽게 파면당하며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소름 돋는 사건의 전말과 통쾌한 반격은 곧 세상에 널리 알려졌어요. 한 유튜브 폭로 채널이 이 이야기를 다루면서 조회수가 폭발했고 뉴스에까지 보도가 됐죠. 그동안 저를 향하던 오해는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돈에 미쳐 아이를 버린 매정한 대표가 아니라 파렴치한 전 남편에 맞서 끝까지 아이를 지켜낸 강한 엄마라는 게 밝혀진 겁니다. 오히려 전국에서 저와 우리 회사를 응원하는 목소리가 폭발적으로 일어났어요. 일부러 우리 밀키트를 사주겠다는 사람들이 줄을 이으면서 막혔던 사업은 예전보다 훨씬 더 크게 살아나기 시작했죠.
전 남편이 은행에서 파면당하고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두 사람의 처지는 더없이 비참하게 굴러떨어졌죠. 은행에서 쫓겨난 전 남편은 그동안 만나고 다니던 여자들에게 줄줄이 위자료 청구를 당했습니다. 버림받은 상간녀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던 거죠. 거기에 수많은 소송 비용까지 겹치면서 전 남편은 빚더미에 올라앉았습니다. 결국 사채까지 끌어쓰다가 이제는 빚쟁이들에게 쫓겨다니는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내연남에게 전 재산을 사기당했던 시어머니의 처지도 다를 게 없었습니다. 단칸방에 틀어박혀 끼니를 걱정하는 생활고에 시달리다 못해 변두리 식당 주방에서 설거지하는 보조 일을 시작했어요. 평생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사모님 소리 들으며 살던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 고된 노동을 당해낼 리가 없었습니다. 며칠 못 가 일이 굼뜨다는 핀잔을 들으며 그마저도 쫓겨나 버렸고 이 식당 저 식당을 전전하며 하루하루를 겨우 연명하는 처량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비가 억수같이 퍼붓는 날이었죠. 친정엄마의 국밥집 본점 앞에 두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완전히 망가질 대로 망가진 몰골을 한 전 남편과 시어머니였죠. 두 사람은 가게 문 앞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비를 쫄딱 맞은 채 눈물 콧물을 흘리며 빌기 시작했죠. 제발 밥 한 끼만 먹게 해줘. 내가 잘못했다. 한 번만 우리 좀 살려다오. 지원아, 내가 더 잘못했어. 미안하다. 제발 한 번만 도와줘. 이러다 정말 죽을 것 같아. 마침 그 시각 저는 차를 타고 가게 앞을 지나던 길이었습니다. 차창 너머로 무릎 꿇고 비를 맞는 두 사람의 비참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한때 저를 짐승만도 못하게 짓밟던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엄마를 더러운 과부라고 모욕하고 제 아이를 돈벌이 미끼로 삼으려던 사람들이었죠. 저는 그들을 싸늘하게 내려다봤습니다. 가슴 한구석에 털끝만한 동정심도 일지 않았어요. 경호원도 시켜서 영업방해로 신고해. 비 온다고 봐줄 거 없어. 가게 앞에서 저러고 있으면 손님들 다 떨어져. 저는 미련 없이 운전기사에게 차를 돌리라고 말했습니다. 백밀러 속에서 두 사람의 모습이 점점 작아지다 빗속으로 사라졌어요. 예전 같으면 마음이 약해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때의 제가 아니었어요. 그들이 뿌린 씨앗을 그들 스스로 거두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동안 친정엄마의 사업은 거침없이 뻗어나갔어요. 폭발적인 응원 여론을 등에 업은 국밥집 밀키트는 이제 동네 가게 수준을 한참 넘어섰습니다. 전국의 대형마트에 줄줄이 입점한 건 물론 마침내 해외 수출길까지 활짝 열렸어요. 작은 국밥집 하나가 어엿한 중소기업으로 우뚝 선 겁니다. 엄마는 그 와중에도 어려운 이웃들을 잊지 않으셨어요. 매년 거액을 기부하며 이제는 누구나 존경하는 여성 기업인이 되었습니다. 제 인테리어 사업도 승승장구했어요. 어느새 저는 상업공간 디자인 분야에서 최고로 손꼽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끝까지 제 곁을 지켜준 정민호 변호사와는 둘도 없는 사이가 되었어요. 이제는 든든한 사업 파트너이자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지혜를 나누는 깊은 신뢰의 벗으로 우정을 이어가고 있죠. 어느 화창한 봄날 주말이었습니다. 저는 세련된 정장을 차려입은 친정엄마와 함께 어느새 훌쩍 자란 서아의 손을 맞잡고 정원을 걷고 있었어요. 제가 직접 설계하고 지은 넓고 아름다운 전원주택의 마당이었죠. 따스한 봄 햇살이 온 정원에 가득 내려앉았습니다. 잘 가꾼 잔디밭에서 서아가 강아지와 함께 까르르 웃으며 뛰어놀았죠. 엄마, 할머니, 이것 봐. 멍멍이가 나랑 같이 달려. 그래, 우리 서아 정말 신났구나. 넘어지지 않게 조심해서 뛰어. 아휴, 우리 강아지. 저렇게 밝게 자라주니 이 할미는 더 바랄 게 없다. 저는 햇살 아래로 눈부시게 뛰어노는 서아를 가만히 바라봤어요. 그 옆에서 평온하게 미소 짓는 엄마의 얼굴도요. 한때 밤마다 분리불안에 떨며 자지러지게 울던 그 어린 것이
이제는 세상 누구보다 밝고 건강하게 자라 있었죠.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가슴 깊은 곳에서 형언할 수 없는 벅찬 감동이 차올랐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파랗게 갠 봄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남편 잡아먹은 과부년이라는 말, 수준 떨어지는 집안이라는 말, 그 모진 말들을 들으며 피눈물 흘리던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사무실에서 짐이 내던져지고 엄마 가게가 난장판이 되고 아이를 빼앗길까 밤새 떨던 그 모든 시간들이요. 하지만 이제 그 상처들은 모두 단단한 굳은 살이 되어 있었습니다. 끝까지 서로를 믿고 지켜낸 우리의 연대, 그것이 가장 완벽한 복수이자 가장 값진 승리였다는 걸 저는 깊이 깨달았어요. 엄마, 우리 잘 버텨왔지? 앞으로는 정말 좋은 날만 가득할 거야. 그럼 다 네 덕분이야. 우리 지원이가 이렇게 단단하게 우리를 지켜줬잖니. 저는 누구의 도움도 아닌 제 두 손으로 저와 제 가족의 세상을 온전히 지켜냈습니다. 그 충만한 안도감이 온몸을 따뜻하게 감쌌어요. 서아의 웃음소리가 봄바람을 타고 정원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엄마의 손을 꼭 잡고 서아가 뛰노는 쪽으로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어요. 티 없이 맑고 눈부시게 찬란한 우리의 새로운 인생을 향해 가장 당당하고 힘찬 발걸음을요. 며느리라는 이유 하나로 멸시당하고 평생 자신을 키워준 어머니가 사람들 앞에서 모욕당하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던 한 여자의 이야기였습니다. 가정을 지키려 묵묵히 참아왔지만 돌아온 건 거짓과 배신, 그리고 자식을 빼앗으려는 잔인한 손길이었죠. 하지만 서지원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두 손으로 어머니를 다시 일으켜 세웠고 끝까지 아이를 지켜냈으며 자신을 짓밟던 이들이 스스로 무너지는 모습을 끝내 지켜보았습니다. 세상에는 아무리 참고 견뎌도 끝이 보이지 않는 시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를 믿고 손을 놓지 않는 가족이 곁에 있다면 그 어떤 어둠도 결국 지나가기 마련입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다시 일어선 서주원의 모습이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모진 멸시를 견디고 마침내 자신과 가족의 세상을 지켜낸 서주원에게 따뜻한 응원의 한마디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